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의 협업 및 행정입니다. 직업상담을 하면서 협업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직업상담의 대상자부터 나오네요. 대상자 보시면은 뭐 다 아십니다.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 여성, 제대 군인 쭉 나오는데요. 한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직업 상담이 중요한가요? 고등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고등학생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 질문이 뭘 묻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가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일반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이런 종류가 대표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에 특별히 직업상담과 관련된 학교가 잇따라라는 거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진로 상담과 관련이 되고 특별히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한 학교는 직업 상담이 더 주요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주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특성화 고입니다. 순간적으로 특수 목적고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수 목적고는 외고, 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악고, 체육고, 이렇게 특수한 교육을 받는 학교를 특수목적고라고 하고 효율적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바로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우리 직업상담과 가장 연관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하나 가지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주변에다 한번 여쭤봤더니요. 이 학교, 마이스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일까요? 특성화고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라고 그래서 직업상담과 관련된 고등학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느낌 오시죠? 네, 특성화고 아닙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라서 직업상담보다는 진로상담과 어울리는 학교라는 것 크게 두 가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년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직업상담에서의 지칭하는 청년은요, 19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어느 대상인지 다 아시고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용어. 중년이긴 중년인데 새로운 중년이라는 거예요. 바람나서 새로운 중년 되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는 중년을 50대까지라고 얘기하고 50 이전, 50대가 시작할 때는 이제 고령이라는 중고령 50세 이상, 55세 이상을 고령자 해서 이 고령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맺어졌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100세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 구분이 확대되면서 그 50대 전후에 퇴직해서 재취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한다는 것. 여기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청년이라고 할 때는 몇 살에서부터 몇 살? 그렇죠. 19살에부터 34살 이하. 신중년, 난 잘 모르겠는데 네, 50대 전후 퇴직하시고 새롭게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가도기의 세대를 우리는 신중년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중고령자는 50세 이후, 그리고 법적으로 고령자는 55세 이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다 플러스적으로 골고루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야 되는 본격적인 협업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협동해서 한 명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 우리 기관과 혹은 공기관, 공공기관, 정부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때 우리는 협업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당연히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협업이 잘 되려면은 상호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협업은 어떻게 써 있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단계들인데요. 의사소통부터 쭉 시작해서 통합 단계까지가 있다라는 거죠. 친밀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요. 가장 약한 단계가 의사소통. 언뜻 구분하지 않고 의사소통,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친밀도가 낮아도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의사소통이고 그 끝이 통합, 뭐든지 잘 통하는 통합 단계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순서 맞추기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작부터 좀 부담스러운데요. 해보겠습니다. 의력, 그리고 조업, 통합입니다. 의력, 조업, 통합. 자, 앞자, 뒤자 섞었습니다. 의력, 조업, 융통입니다. 통합이라고 했네요. 의력, 조업, 융통. 또 통합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가십니다. 의력, 조업, 융통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통합으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순서 맞추기 문제는 의력, 조업, 융통이다 해서 음률로 잘라서 발음이 잘 안 된다 하시더라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꼭 답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넨이요. 협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7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어떤 상황들을 구별해 놨어요. 협업, 당연히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이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냐 봤더니요.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통합까지 가는 단계로 친밀도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촉박할 때, 이 일을 달성하기에 있어서 촉박할 때, 그리고 이 담당자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실은 A 담당자와 B 담당자가 함께 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때,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당연히 원하는 협업의 정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세 번째는 서로 신뢰가 높지 않을 때도 협업이 잘 되지 않고요. 또 역량,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면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당연히 좌충우돌이 되겠네요. 그리고 비용이 서로 이익 보는 게 저는 이 일을 완성함으로써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옆 사람은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 친하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 그 마음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지 이럴 때는 협업이 잘 안 되지 하고 골라내실 수 있는데 협업이 안 되는 경우 쓰시오 하면은 제가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거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객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고객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니즈보다 더 시급한 니즈, 고객들 입장에서 다른 거를 원할 때 당연히 협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번 일이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는 것이 낫거나 이런 것은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 아니면 여름 시즌별로 여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준비할 때 당연히 협업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다지게 하시면 좋겠네요. 협업을 하려면은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트워크, 여러 명이 묶여져야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구축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 구축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느낌적으로는 아는데요. 구별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때 한 개를 딱 고르기가 힘들어서 제가 딱 고를 수 있는 용어를 한 가지씩 매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박람회 여러 업체가 모아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박람회라고 하고요. 여러분 세미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미나는 교육의 목적이랑 관련될 때 세미나라고 하고요. 다 모여서 같이 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교육의 목적일 때 우리는 세미나라고 하고요.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요. 회의를 다 모여서 또 한 자리에서 하는데 회의를 주체적으로 진행할 때 우리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세미나 하면 교육이고 컨퍼런스 하면 회의이고 포럼은요. 어떤 특정한 양식 없이 자유토론할 때 우리는 포럼을 연다. 그래서 과학 관련된 어떤 연구 자료에 대해서 포럼을 많이 여는데 확실하지 않는 진리로 아니면 정의로 구축되기 전에 자유롭게 토론할 때 포럼이 잘 열리죠. 마지막에 워크숍은요. 전문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맞아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뭐 1박 2일이든 어떤 장소에 가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 결론을 도출낼 때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워크숍이라고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전문가 커뮤니티는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지만 설명할 때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귀걸이 같기도 하고 코걸이 같기도 해서 핵심 용어들을 한 가지씩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아 이건 세미나구나, 이건 컨퍼런스구나, 이건 포럼이구나, 이건 워크숍이구나 하고 금세 매칭하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인적자원 네트워크의 형태입니다. 사회적인 대화, 사회적인 자문, 사회적인 협의, 사회적인 합의. 그래서 대화, 자문, 협의, 합의를 또 이렇게 취업 박람회와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포럼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대화는 대화일 것이고 자문은 보다 전문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문받는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자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협업하는 상황에서 자문이라는 것은요. 바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노사정 간의 대화라는 거죠. 노사정 간의 의견 교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고요. 사는 사업체입니다. 사장님, 근로자 입장이라는 것이고 정은 정부,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 노동조합과 사업체와 정부 간의 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협의는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때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도출해야 되고 그 내용이 도출됐지만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개념이 커진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협의의 학장입니다. 뭐 협의의 종류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한데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공식적인 네트워크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 보시면은 공식적인 것은 수직관계 그리고 수직관계다 보니까 체계화가 되어서 능률을, 이윤을 더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체계화돼 있으니까 조각조각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서, 한 라인으로 맞춰서 체계화가 됐고 전체적인 질서를 추구하고요. 개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아니라 계속 같은 말이죠. 공적인 성격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수직관계라고 했으니까 권위적인 의사결정, 탑다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미 기존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모였을 때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도 있는데요. 다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이고 감정에 조금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갔는데 비자발적, 의무적이 아니에요. 감정 상하면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부분적인 질서를 추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동아리와 사적 모임과 해당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이다 라고 구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겠죠. 맴맴 도는 것 같지만 나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대인관계에 잘 맺는 사람들이 그렇죠. 협의와 네트워크를 잘 이뤄 나갈 것이고요. 자원 활용을 잘 하시는 분, 조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잘 해 나가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서 할 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일할 때는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제가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선요, 호텔을 예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요, 갔다가 호텔을 예약을 했었을 때 정말 친한 친구면 좀 호텔은 너무 센가요? 여하튼 그럴 수도 있지 하기도 하고요. 지금 알아보면 되지 하고 주변에 얼른 검색을 해서 빈 방을 구해서 무리 없이 이 스케줄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네트워크 조직이라든지 조직이 광대해졌을 때 제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이 워크숍 담당자로서 다 잘해놓고서는 숙박시설을 안 알아봤어요. 200명이 오늘 하루 숙박할 곳을 안 알아봤어. 대표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실까요? 중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몰래 그렇지. 아직 밤 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2명이 잘 방을 구하는 것과 200명이 잘 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네트워크 점점 범위가 강대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조직을 이해하는 그 능력과 사실 네트워크나 협업에 적용되는 이 요소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알고 가시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매칭만 시키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협업체계 활용 및 관리인데요. 협업의 주체 한번 보고 나머지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의 주체는요. 협업하려고 하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공공조직, 그렇죠.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조직, 민간 조직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제외한 모든 민간 조직을 민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협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 같이 하기도 하고 협업이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직업안전기관이 민간보다가 더 잘한다라는 거,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요? 공공직업안전기관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더 우세하다고 해서요, 공공직업기관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업해야 된다. 어디와? 그렇죠? 비영리 조직과 민간 조직과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협업을 증가하는 이유, 세상이 빨리 바뀌고 그리고 조금 더 맨투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는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정보를 잘 공유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밑에 보셔도요,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협업의 촉진과 지원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비영리와 공공기관이 협업을 하는데, 협업을 할 때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고 또 협업을 하면서 촉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해되는 요인 물어보놓고서는 이쪽의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촉진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데 성인이라면 정상적인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해 요인, 인식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이고 예산이 한계되고 나쁜 것이 나오면 다 저해 요인일 것이고 촉진되는 요인은 공유 잘하면 촉진되겠죠. 원활한 의사소통이 나오면 다 잘할 것이라고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 리더십만 나왔으면 촉진 요인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 좋은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제가 현강에서 강의해봤더니 사람들이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독재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거 저의 요인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독재는 독재고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이 그렇죠, 힘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은
협업하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명확하고 당기는 힘이 명확하면은 협업이 당연히 잘 되겠죠. 자, 이래서 협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 상담의 행정인데요. 행정은 그냥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서류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술은 첫 번째 사무처리, 사무처리도 결국에 서류로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무처리를 할 때 혼자서 사무처리하고 결제도 안 받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완성된 서류를 또 결제받으러 가면 결국에 인간 대 인간끼리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하적인 기술, 그리고 상황 판단. 그렇죠. 우리 윗사람이요. 기분 좋을 때 서류 사인받으러 가면은 훨씬 더 결제가 잘 되고 이 일이 이왕이면 수정해야 되는 것도 기분 좋게 가이드라인을 해줘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 행정의 기술에 4인구 해서 기술자 4인구 씨 생각해 봅시다. 행정기술사 4인구 씨. 하여튼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부분보다는 이름이 덜 나오니까 뭐라고요? 행정기술사 4인구 씨. 이 정도는 가볍게 얻어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직업상담 실적관리입니다. 실적관리 잘하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직업상담사의 업무와 역할도 나올 것인데요. 한 가지 이 부분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 실적관리에서 직업상담사의 업무가 나오는데요. 실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올 것인데요. 이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화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수분, 가채, 재축, 평. 평가할 때 우리가 한류, 피드백을 한다고 해서 수분, 가채, 재축, 평 이렇게 해서 평이나 환류나 이 부분을 한 번만 암기하시면 다음 과목인 직업정보에까지 연계되어서 많은 문제를 맞추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 관리를 할 때 정보들, 서류에다 그 정보들을 잘 기입하셔야 되는데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분, 가채, 재축, 평이라는 겁니다. 여기 체계화가 빠져 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7단계에 물어보면 수분, 가채, 재축, 평. 5단계 하면은요. 나는 수분, 가채, 재축, 평 하면서 이게 순서대로만 나와 있으면 가공이 빠져 있어도 이 순서대로만 나와 있으면 체계화가 빠져 있어도 이 순서대로만 나와 있으면 바로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실적 관리할 때 이 부분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입니다. 생산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 잘 해야 되겠네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요. 아까 수분, 가채, 재축평에서 다 나오지만은요. 생산되는 서류와 이 서류의 종류들을 뒤에 나오는데 서류의 종류들을 이름을 보고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매칭하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선 관리의 범위가 나와서 서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서류들은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목적, 사무관리 목적 뭐예요? 목표 설정과 연계해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볼 것이고요. 처음에 기획하고 또 조직화한 것을 여러분 실현하고 이번에 했던 것을 다음에도 벤치마킹.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할 때 이런 것이 부족했었어. 해서 다음번에 도움받기 위해서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이 일이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계속 연계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봤던 일은 그 다음에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에너지가 확실히 적게 들고 에너지를 적게 써서 성과가 적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성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관리, 어떤 행정, 서류관리, 목적, 정보 처리 및 업무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이다. 보시면은 다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서 처리의 원칙입니다.
문서 처리자, 문서 처리의 원칙은 즉일, 즉시 해야 되고요.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성, 뭐 정말 법적으로도 맞아야 되지만요. 내가 속해 있는 기간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즉시. 제가 진짜로 회사를 다닐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개로요.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하고, 내일 하지 못한 일은 모레 하고, 모레 하지 못한 일은 남이 한다. 뭐 이러면서 일단 미루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고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렇죠. 즉시 해결한다. 즉일 원칙.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대표님이, 팀장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작성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 맞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대가요.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의도부터 맞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상담에 있어서 윤리성과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고요. 기한한다라는 것은요. 이 서류를 올린다라는 의미이고요. 기한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당연히 뭐 육하원칙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신속, 즉일, 신속 필요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신속의 의미는 이 문서를 봤었을 때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도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자체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결하고 해독력이 좋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용이성, 읽기 쉽고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경제성, 여러분 경제성, 뭐 서류 작성하는데 돈이 드나?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개를 작성할 때 여러 인력, 노동비가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책임자가 빠른 시간에 잘 작성하면 그것이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제 내가 작성한 것을 윗사람에게 올리는 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자, 결제의 순기능. 뭐가 있죠? 순기능. 저는 결제하면 부담스러워서 순기능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요. 결제를 올림으로 해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장 큰 순기능입니다.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사정을 반영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봄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고 처음에 올렸던 내용들이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것. 하위 직원, 윗사람들이 있고 하위 직원에게는 이런 것 자체가 훈련 기회로 활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통제, 그렇죠. 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자꾸 일하는 사람으로 빙의가 돼서 그런죠. 이렇게 통제하는 게 정말 순기능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지만 내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순기능이라는 거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기능이 나오겠네요. 역기능은 안 봐도 압니다. 결제를 올릴 때 부담스러운 그 모든 것이 다 역기능입니다. 시설관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직업 상담을 하면서 물리적인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시설관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담실 관리겠죠. 상담실 관리, 뭐 저는 안 봐도 이런 내용이겠네요. 청결하고 그렇죠. 상담하기 편안한 아늑한 공간을 잘 만들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담실의 기능은 많습니다. 정보실이 될 수도 있고 검사실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상담하는 상담실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실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을 하겠다고 접수하면 접수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직업상담사의 역할 기능이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데 뭔가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상담사가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상담자가
서류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죠. 나오면 뭐 감사하네요. 너무 쉽게 5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상담사 관리는요. 상담실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상담실 관리,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을 하다 보니까 실내 환경이나 설비 및 비품이나 교육 훈련장 관리 해야 된다는 것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서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상담 신청서는 뭔지 아시겠죠? 상담한다고 신청 작성하는 것을 신청서라고 얘기하고요. 보겠습니다. 초기 면담 기록지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초, 중반, 마무리로 나누는데요. 초기 때 일어나는 활동들을 작성하는 상담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 상담지가 아니라 기록, 그때는 그렇죠. 내담자의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초기 면담 기록지라고 명명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왔는지, 내담자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 호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설사 내가 상담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 초기 면담 기록지를 보고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 후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나의 느낌, 첫 번째 초기 면담을 실시한 상담자의 평가와 의견을 제시해서 그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무리가 없게끔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상담 과정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합을 상담 일지라고 마무리로 작성할 수 있고 또 여러 상담 일지를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사례 요약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버리셔도 되는데 하나 강조하면 그렇죠. 바로 초기 면담 기록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산망 관리입니다. 네, 직업상담사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전산망을 관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관리를 한다고 해서 직접 수리하지는 않으시죠? 관리가 필요할 때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실제로 직업상담 업무를 하시면서 전산망을 관리해야 될 때는 전문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기계실이나 뭐 그쪽에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고 몇 가지 용어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요, 모든 자료와 사실인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자료와 지식을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정보화라고 표현합니다. 정보통신은 이렇게 정보와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연결될 때 우리는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을 그 용어를 사용하고요. 정보통신망은 통신들이 여러 개 구축,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는 것, 그냥 용어를 구별하실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구별하시는 것 중에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연결 지능 정보망이라고 해서 세밀하고 촘촘하고 아주 작게까지 나누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라는 것. 지능이란 말 빠져도 초연결 정보통신망 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초연결 정보통신망이 그렇죠. 깔려있는 나라라는 거죠. 밖에 해외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별로 우리나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접속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여튼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용어 알아두시고요. 정보 격차도 용어 두 번째로 알아두시는데요. 정보 격차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격차가 날 때 여러분 2G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5G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보 격차가 낮다라는 겁니다. 왜 2G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기
5G 핸드폰보다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써 있는지 볼까요? 자, 뭐 쭉 있고 이렇게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이미 정보 격차라는 것 여러분 잘 구별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보 보안 원칙이네요.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런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다 또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세 가지 아닌 것 다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알아가십니다. 김우용 씨입니다. 정보 보안 담당자 이름이 김우용 씨입니다. 김우용 씨. 그래서 기밀성과 두 번째 무결성과 세 번째 가용성이라는 거죠. 정보 보안 담당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김우용 씨입니다. 자, 기밀성 당연히 비밀과 관련된 거겠네요. 무결성 뭐냐면은요, 결점이 없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전문가가 와서 허락된 사람이 하는 것은 보완되고 완성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죠.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저장해 놓은 것은 결점이 생기는 겁니다. 정보로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결성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가용성은요. 아무나는 아니고 허락된 사용자나 사용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허락된 사용자가 필요해서 접근하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용할 수 있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밀성과 무결성과 마지막 가용성, 정보 보안 담당자는 김우용 씨다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